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하면 역시 해수욕장이겠죠. 불볕더위 속에서도 파도 소리 들으면서 파란 바다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해안가에선 다양한 레저 활동, 서핑이나 스킨스쿠버 같은 해양 레저를 즐기는 것도 좋겠죠. 바닷가에서는 캠프파이어를 하는 여름밤의 낭만도 떠올리니까 저도 빨리 휴가 가고 싶은데요. 벌써 해수욕장, 물놀이장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이 이미 부분 개장에 들어갔고요. 내일부터는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다음 주말에는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 등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본격적으로 개장한다는 소식입니다. 강원도 역시 다음 주말 경포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줄줄이 개장한다는 소식인데요. 서울에서도 어제부터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놀이는요, 많은 인파가 몰려 즐기는 만큼 아시겠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죠. 서둘러 문 연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들이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를 했는지 관리 감독도 철저히 잘해야겠고요. 개개인이 주변 환경에 맞춰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 특히나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덴마크 정부가 회수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월간 세금 시간에는요, 해외 투자와 관련한 세금 문제와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자, 오늘은 1년 중에 낮 시간이 가장 길다는 절기상 이날인데요. 이때는 장마와 가뭄 대비도 해야 하고요. 감자 수확이나 고추 반매기, 늦콩 심기, 병충해 방제 등 많은 농사일이 이 시기에 이루어져서 농촌에선 수확기만큼이나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절기일까요? 네, 이때 수확하는 감자가 기다려지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정말 핫한데요. 네. 핫하죠. 예, 해외에서도 엄청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매운 볶음 라면 불닭볶음면인데, 근데 이 잘 나가는 불닭볶음면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 11일 덴마크 식품안전당국은 삼양식품의 핵 불닭볶음면 3배, 핵 불닭볶음면 2배, 불닭볶음 탕면 이런 세 종류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덴마크 식품안전당국은 이들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이 급성 중독 위험이 있어서 회수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소비자들에게 갖고 있는 제품은 폐기하거나 네. 구입한 판매점에 반품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데 네.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덴마크 당국은 틱톡 등 SNS를 통해 퍼지는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경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덴마크 식품청 관계자는 많은 양의 고추는 특히 어린이와 허약한 성인에게 위험합니다. 가능한 증상으로는 자결감, 열이 막 발생하는, 네네. 그리고 불쾌감, 메스꺼움, 구토 및 혈압 상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상점들이 이 제품들을
선반에서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먹는데 이렇게 유독 덴마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물질이 캡사이신인데요. 네. 덴마크 당국이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걸로 보입니다. 이 매운 음식 챌린지의 대표 주자격인 원칩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엄청나게 매운 또띠아 칩을 한 개 먹고 물이나 우유 뭐 이런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5분 동안 버티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이걸 하다가 독일에서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사망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 독일 연방위험평가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지난해 9월 달에 보도자를 내고 캡사이신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손상을 지적했습니다. 역시 매운 음식 챌린지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칠리 및 기타 양념 소스뿐만 아니라 식품 1kg당 캡사이신이 100mg 이상 포함된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에 어린이 보호용 잠금 장치를 제공할 걸 권장을 했습니다. 또 이 연구소는 관련 식품관리 당국이 개별 사례에서 캡사이신 함량이 킬로그램당 6,000mg 이상인 제품이 소비에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 연방위험평가연구소가 굉장히 신뢰받는 기관이고요. 네. 또 덴마크와 독일은 이웃입니다. 여기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다가 덴마크 식품청 발표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이 안전한지 묻는 소비자 문의가 있었고 이게 그래요? 평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식품청은 덴마크 내에서 불닭볶음면을 먹고 복통, 구토 증상을 일으킨 신고 사례가 10건 정도 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불닭볶음면과 관련된 이상 사례들이 보고된 게 있나요?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취재를 해봤는데 눈에 띄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음식에 익숙해져서 이 매운 라면 정도로는 급성 중독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캡사이신 급성 중독 사례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국제회의에 정부 대표단과 동행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했던 모 장관이 현지에서 고추를 먹고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요? 그 나라가 멕시코였는데요. 이 호텔 조식 뷔페에 갔는데 고추 피클이 여러 종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외국인은 주의라는 표지판이 있었고요. 근데 이 장관이 맵부심을 부린 거죠. 우리가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인데 뭐 이러면서 이거 매워야 얼마나 맵겠어 그러면서 그릇에 담아갖고 왔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아서 고추 피클 하나 입에 넣었는데 혀에 불이 나는 것처럼 매웠다고 합니다. 근데 장관 체면에 뱉을 수는 없고 그냥 삼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위에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분 말씀으로는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그 점 하나 또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주치의를 보내서 치료도 하고 해서 다행히 무사하긴 했는데 그때 확실히 깨달았죠. 맵부심은 부리는 게 아니구나. 일단 음식에 캡사이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매운맛에 익숙한지 이게 이 캡사이신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닌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 불닭볶음면과 청양고추는 도대체 얼마나 매운 걸까요? 이번에 덴마크에서 리콜된 핵 불닭볶음면 2배는 매운맛 지표인 스코빌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코빌 지수가 8,706 SHU, 이게 SHU가 단위입니다. 8,70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 불닭볶음면 3배는 13,000 정도 나오고요. 불닭볶음 탕면은 4,70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풋고추는 이게 1,50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운 축에 속하는 청양고추는 4,000 내지 12,000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캐롤라이나 리퍼 페퍼라고 하는데요. 이게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됩니다. 그 밖에도 매운 고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중간 아래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맵부심을 부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중간 아래니까요. 근데 아예 안 먹는 나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매운 음식을. 그러면은 덴마크는요. 그 매운 고추를 안 먹나 보네요.
리콜을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서구 사람들이 뭐 지중해 쪽으로 남쪽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이 현지에서도 이번 덴마크 식품청의 리콜 조치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맵다고 밝히고 파는 상품인데 그쵸. 매워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합리적 반응 아닙니까? 예. 그 덴마크 식품청의 그 경고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타바스코 소스나 할라피뇨 고추만큼 매운 라면이다 이런 이유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회수를 했다고 한다면 왜 타바스코 소스나 할라피뇨 고추는 회수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 들으니까 자꾸 딴 마음이 생겨요. 나쁜 마음이 우리도. 제가 뭐 삼양식품 편은 아니지만 근데 제조사는 덴마크 당국이 계산을 잘못했다 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조사인 삼양식품은 덴마크 측이 계산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덴마크 식품청이 이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해달라고 의뢰했던 덴마크 공과대학은 이 산식이 있거든요. 네. 스코빌 지수를 얼마 넣고 중량을 넣으면 이걸 이제 환산해주는 식이 있는데, 라면 한 봉지 중량 140g을 다 넣어서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빌 지수 16SHU를 1mg당, 킬로그램당 1mg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데 삼양식품은 스프 중량만 따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스프 중량이 31g 정도 되는데요. 면 중량까지 다 합쳐서 140g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해당 제품에 실제 들어있는 캡사이신 양보다 최소 4배 정도는 더 들어있는 걸로 잘못 산출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면에는 매운 맛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프 중량만 따져야 된다. 이게 삼양식품 주장이고요. 그래서 공인기관이 정확히 측정한 캡사이신 양을 반영해서 반박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름 어렵지만 네네. 굉장히 간단한 장치를 이용해서 금방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논란이 곧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유튜브에서는 외국인 유튜버가 덴마크에 외국인 혐오가 있다. 이게 반영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예, 스웨덴 출신인데요. 한국에서 한국말로 이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네. 이 유튜버는 덴마크와 스웨덴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말했는데요. 수입품이 약간 좀 위험하다는 마음, 한국이 낯설고 위험하다는 생각, 무서워서 수입 안 하고 판매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거다. 라면 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스웨덴 브랜드 라면이 있는데 굳이 왜 수입해서 먹어야 하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스웨덴 사람이 덴마크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덴마크 브랜드 라면이 있는데 네네. 굳이 왜 수입해서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부와 시민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가 개인 의견을 일반화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이번 덴마크의 조치는 결국에는 매운 음식과 SNS에서 하는 그 챌린지가 결합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덴마크 식품청이 직접 불닭볶음면과 관련된 덴마크 내 사고 사례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운 음식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칩 챌린지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망 사례도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매운 음식 챌린지에 대해서 경고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이 바로 이 SNS 챌린지거든요. 네. 외국 젊은이들이 이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영상을 만들고 반응을 공유하는 그런 놀이 문화에서 그쵸. 비롯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덴마크 당국 입장에서는 이 챌린지가 자기 나라에서 더 크게 확산됐을 때 혹시 모를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 북유럽 국가들이 사전 예방 원칙이 되게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한 짓은 아예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이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해서 규제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양식품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의뢰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삼양식품이 국내 한 대학교의 식품분석연구센터에 의뢰를 해서 불닭 시리즈 제품 이 3가지에 대해서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 리콜된 불닭 시리즈 제품의 총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한 결과 덴마크 당국이 발표한 수치의 4분의 1 수준인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에 따르면 라면 한 봉지당 총 캡사이신 함량은 핵 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이 27.8mg, 핵 불닭볶음면 2배 매운맛 16.8mg, 불닭볶음 탕면은 11.1mg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앞서 덴마크 당국이 발표한 캡사이신 함량보다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든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캡사이신을 얼마큼 먹어야지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 연방위험 평가연구소는 평균적인 성인은 체중 1kg당 5mg 이하의 캡사이신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뭐 여기다 넣어갖고 계산을 해보면 체중 60kg인 성인은 300mg까지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결과를 덴마크 측이 받아들인다면 이번 이 리콜 조치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덴마크의 불닭볶음면 회수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커 선정수 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세금 정보와 절세 팁을 알아보는 월간 세금 시간입니다. 요즘 해외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팔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 계좌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별도로 6월 달에 지금이죠.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외 투자와 관련된 세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진짜 바쁘시겠네요. 5월, 6월 바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근데 진짜 해외 투자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죠.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먼저 6월이니까 6월에 꼭 해야 한다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라는 게 뭔가요? 이게 해외 금융계좌 있으면 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좀 생소하시죠? 네, 전 처음 들어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그 소득세 5월 달에 사실 소득에 대한 신고 벌써 하셨을 텐데 네. 소득세 신고하는 별도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금융계좌가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신고하는 건 아니고 인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모든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잔액 합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그 정보를 매년 6월 달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5억 원이 넘을 때? 네네. 예. 그렇군요. 진짜 신고하고 싶네요. 근데 사실 네. 5억 원 이상이 이제 뭐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해외 거주를 하다가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 목적으로 또 이제 송금을 해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제가 이제 보는 사례 중에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을 모회사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 있는 해외 주식으로 그쪽에 해외 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과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급여를 이제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주식에 그 모회사를 좋게 봐서 주식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한국에 있는 계좌처럼 본인이 뭐 늘상 보는 게 아니다 보니 또 이 계좌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놓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꾸준히 그런 성과급을 계속 쌓다 보면 또 주가가 오르고 이러면 또 이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그래서 6월 달이니까 해외금융 계좌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외국계 기업에 다녀요. 네. 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유튜브라고 하면 네네. 구글이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으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신고해야 주식으로 되는 받는데 그거를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뭐 해외 계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뭐 국내 법인을 다니실 수도 있고 구글의 한국 법인을 다니실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본사 주식을 받는다 성과급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계좌를 오픈을 해서 그쪽에 이제 주식을 담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5억 원이 넘는 경우에 해외금융계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요즘은 또 뭐 해외에서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또 거주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또 이제 뭐 미국에도 계좌가 혹시 있으시고 뭐 그전에는 싱가포르에서 하셔서 싱가포르 계좌가 있으셨다고 하면 뭐 이런 해외금융 계좌는 어쨌든 합산을 다 해봐야 되고 그랬을 때 5억 원이 넘어가면 신고 대상. 네, 맞습니다. 이제 본인 기준으로 해외에 해당하는 국내 아닌 계좌들은 다 합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한국 계좌를 이용해서 네네. 미국 구글 주식을 사는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해외금융계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좀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좀 어려워서 사실 이제 소득에 대한 신고는 5월달에 하지만 이제 별도로 또 이제 잔액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신고하도록 의무를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태료가 굉장하기 때문에 대상은 많지 않으실 것 같지만 또 이제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사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잔액만 얼마를 갖고 있어요라는 이제 잔액 정보만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금은 5월달에 사실 뭐 배당 만약에 구글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당이 나왔다 그럼 배당소득세를 내고 또 이제 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내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사실 5월달에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산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6월달에 그 잔액에 대한 정보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혹시 사실을 잘 생소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모르는 경우에는 또 이제 과태료가 생각보다 많아서. 얼마예요? 과태료가 최대 한도는 20억인데요. 이게 잔액에 20억까지는 10%, 뭐 이렇게 15%, 20%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과태료가 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잔액에 대한 신고인데 과태료가 소득이 아닌 잔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니까 만약에 10억인데 10%면 과태료가 1억이 됩니다. 잔액 자체가.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빠짐없이 꼭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국내 계좌를 많이 갖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사실 이제 5억 그 해외 금융 계좌면은 고액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거 해당되는 분들은 해외에 있는 자산까지 잔액을 신고한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르실 수도 있고요. 이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5억이 넘냐 안 넘냐 이 기준이 이제 그 시점도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어디 기준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6월달에 신고를 만약에 5억이 넘었으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작년 계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신고 대상을 체크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 연도 6월달에 신고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확인이 되는 기준 같은 경우는 매월 말일 기준, 그러니까 12번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월말 기준으로. 맞습니다. 월말 기준으로. 그래서 1월 말, 2월 말, 4월 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제 5억 원이 넘었다. 환율 계산도 하셔야겠죠. 이게 원화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제 넘었다 5억 원을. 그러면 이제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 번 넘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신고하는 그 잔액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금액 최고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자산에서 돈 벌어도 세금은 우리나라에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이제 5월달에 냈어야 하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주를 하셔서 배당 소득이 좀 많으시다, 뭐 이제 해외 주식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소득이 기대가 되죠. 배당금을 받으면 이제 배당 소득으로 세금을 낼 거고 또 이제 팔아서 실현을 하게 되면 뭐 부동산 팔아서 실현하는 것처럼 이제 양도소득이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발생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이라서 미국에서 이제 15%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15%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배당금 입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팔아서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거주자들은 우리나라에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작년에 버신 거는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버신 거는 2024년 5월 달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챙기셔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하셔야 되고 22%로 이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네요. 세금이. 예. 지난달에 그러니까 작년에 본 거는 지난달에 이미 정산이 끝났다. 그렇죠. 소득은 끝나야 한다. 그렇고, 예, 근데 이제 혹시라도 좀 해외에 있는 계좌에 잔액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혹시라도 매월 말 중에 5억 원을 넘는 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에도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계좌 기준입니다. 네. 근데 신고할 때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좌 보유하신 분 성명이나 뭐 주소 이런 신원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그리고 이제 매월 말일 보유한 최고 금액, 그 보유한 잔액 중에서 이제 최고 금액이 이제 보유 계좌에 대한 신고 정보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30일이 마침 이제 휴일이어서 7월 1일까지 혹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작성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이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홈택스 저희 이제 5월달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 국세청의 사이트가 있잖아요.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네.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아 맞다. 근데 말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 가상화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외 자산 그 해외에 있는 가상 자산도 작년 신고분부터 아 그것도 해야 되는 포함됐습니다.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작년부터 포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보유하신 거를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당연히 신고를 신고 하셔야 대상이네요.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지갑 또는 계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해외 가상 거래소가 있는 그쪽의 지갑이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제 그 자산도 어쨌든 식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나 이런 것들로 또 계산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제 작년에 처음 그 신고가 되면서 간혹 문의가 좀 있으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외 금융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생각하시는 그런 금융 자산에 해외 그 가상 자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함이 된다. 네. 아까 잠깐 얘기 나눴지만 그 불이익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이런 신고 의무를 모르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과태료가 제가 아까 이제 10%에서 20%까지 말씀을 드렸고 네. 만약에 이게 모를 수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지났다라고 하면 과태료가 사실 매년 위반한 연도마다 더해집니다. 만약에 2년치를 누락했으면 뭐 정말 좀 크게 생각해서 10억 원의 계좌가 있었다. 예. 근데 신고 제도 자체를 몰랐으면 뭐 10% 하면 1억이잖아요. 2년 누락하면 2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뭐 세금을 더 내는 신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사실 꽤 클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한번 그래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네네. 또 제도 자체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매년 신고를 그렇죠. 해야 되는 이 네네.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렇죠. 네. 혹시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계좌 자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별도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모회사의 주식을 해외 계좌에서 이렇게 성과급으로 받으시거나 하는 경우에도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국내로 또 이관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 금융기관에 그 주식을 이관을 해놓으면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잔액이 이제 5억을 넘지 않으면 사실 아예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과세관청에 확인이 되는 계좌 안에 그 주식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니까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해외 계좌가 있으시면 배당금을 받거나 팔아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하거나 이런 거 자체를 또 이제 국내 계좌처럼 이게 쉽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깜빡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내 이전이 가능하시다면 국내에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편하다. 예. 아니면 또 이제 5억을 약간 넘는 정도다라고 하면 그 5억 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건지
뭐 비용으로 쓰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네. 네, 이제 뭐 금액이 많이 크시면 또 그렇게 차라리 하지만 써라 돈을. 네. 전 당연히 후자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네, 근데 또 이제 환율 변동도 있고 주가가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한 상상이긴 한데 네. 예, 좋네요. 네. 그리고 요즘 해외 주식들 많이 하시는데 네. 특히 AI 관련 주식들 이런 걸로 주변에 돈 번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절세법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국내 주식은 세금을 안 내는데 해외 주식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신고도 자진 신고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스스로 되고. 알아서. 예.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안 해가지고 해외 주식을 잘 모르는. 좀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익이 생기면 세율 자체는 이제 22%. 22%. 네네. 단일 세율입니다. 많이 버셔도 적게 버셔도 22% 단일 세율이고요. 양도소득세이고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아마 작년에 하신 거는 대부분 5월달에 신고하셨을 거고 그래서 연도마다 이제 250만 원은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네, 기본 공제가 있어서 250만 원을 넘게 버신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양도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가지고 그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22% 세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22% 세금이요. 만약에 1,000만 원 주식이 2,000만 원 되면 차익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22% 하면은 세금만 220만 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여러 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해주식 하시다 보면 또 이제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번 거에 대해서 1년 정산을 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번 이익과 손실과 다 벌면 좋겠지만 가끔 또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익하고 손실을 상계해서 그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생각하시기에 그냥 쭉 보유했는데 많이 올랐다 그러셔도 그런 분들이 꽤 있던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팔지 않으셨으면 그해 소득은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매매를 하신 것 중에서 실제 파셔가지고 이익이든 손실이든 그 실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썸을 하시는 거죠. 1년에 이제 이익과 손실을 상계를 하시고 그 순이익에 대해서 연간 이제 250만 원은 차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까 이제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결국에는 순이익이 1,0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250만 원을 250 빼고 예, 22% 하면 한 165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많이 큰 수익이지만 또 네. 이게 작년에 벌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 년도 5월 달에 또 신고를 하시면 이게 시차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래서 떨어질 수도 또 있는데. 그러실 수도 있고 또 깜빡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양도소득세는 약간 부동산에서만 들어본 것 그렇죠. 같거든요. 해외 주식을 안 하시면 네. 사실 보통 양도소득세 하면 이제 뭐 집을 팔거나 뭐 상가 팔거나 이럴 때 주로 익숙하게 그러게요. 네, 들어보시는 그런 세목이죠. 네, 네네. 근데 이 세금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몇 가지 오늘 꿀팁을 오, 예. 아주 간단한 제가 한번 들어보고 거는 괜찮으면 저도 이제 해외 주식 가려고. 그러시려고. 네네. 예. 사실 그 기본 공제 250만 250만 원이잖아요. 원. 이제 뭐 주식을 보유하셔가지고 올해 만약에 시작하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벌었다.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소득이 났다 연말까지. 그러면 사실 이제 계속 이 좋은 주식이니까 쭉 장기 투자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또 좋은 방법이시기는 한데 이게 연간 250만 원 공제는 이제 팔아서 실현을 해야 고해 250만 원은 비과세로 이렇게 확정을 지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 연말에 가서 수익이 나셨으면 한 250만 원어치에 해당되는 그런 주식 한번 파셔가지고 네, 실현을 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주식이 더 장기 투자하고 싶으시면 한번 다시 사셔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50만 원 공제를 좀 잘 활용해 보시면 또 만약에 250만 원에 22%면 55만 원 세금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전략 이거를 그 텍스로스 하베스팅이라고 손실로 이제 이익을 이렇게 상계해가지고 좀 세금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다 나면 좋지만 주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연간 정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11월, 12월쯤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다 나면 좋지만 보유하고 계신 것 중에서
손실이 나 있는 주식인데 네. 사실 좀 앞으로의 전망도 별로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한번 팔아서 이익을 상계하고 뭐 다시 사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 손해 보고 있는 걸 파는 게 전략이라는 거네요.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연간으로 정산을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그 다음 연도에 1월 달에 손실을 1,000만 원 본다. 그럼 네. 상계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1월에서 12월에 이게 그 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아예 기준이 달라지니까. 예. 그렇게 되시면 사실 이제 1,000만 원 이익 보고 세금 내고 손실은 또 상계가 안 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수익이 큰데도 네네. 절세 비법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있어요. 이 그것도. 부분이 예. 요즘에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특히 같은데.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러셔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부러워 죽겠습니다. 예.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절세법을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나 뭐 이제 자녀 통해서 증여를 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아예 이제 제로로 만들거나 그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 만약에 뭐 1억 원 주식을 장기 동안 보유를 했다. 수년 동안 보유를 해서 1억 5천이 됐다. 네. 5천만 원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실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50만 원을 빼고 22% 세금을 내야 되면 사실 5천만 원 많이 벌었지만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한 1,045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그대로 파시는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시면 이 1,045만 원의 세금이 제로가 되는 그런 배우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원래는 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팔아서 양도를 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없어지고 이제 증여세가 발생을 하죠. 무상으로 받게 되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1억 5천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증여세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배우자는 10년 동안에 그 6억 원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산 형성을 자산 형성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제를 활용을 하면 1억 5천까지는 뭐 기존에 사전증여를 안 하셨다고 하면 사실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받으신 거는 1억 5천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이 본인은 1억 5천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억 5천에 받으셔서 1억 5천에 팔았다. 그럼 이제 차익이 없어지잖아요. 0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어질 수 있는 간단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천재인데요. 네. 아 대단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6억까지는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뭐 자녀 같은 경우도 이제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뭐 사실 배우자도 배우자지만 통상 이제 자녀분들한테 조금은 또 이제 증여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면 그냥 현금 증여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좀 수익이 나서 본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 해외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 양도세까지 줄이면서 이제 증여를 하시는 거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인데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 있습니까? 주의할 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나 돼요? 예. 어떤 건가요? 일단은 배우자한테 이렇게 정말 증여를 하셨다 하시면 이건 실질적으로 정말 배우자한테 1억 5천이 귀속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찾아오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정말 이제 부당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루묵이 됩니다. 다시 이제 원래 이제 증여받는 사람 목이 돼서 세금 계산이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내년에 이제 그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특히 배우자한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월과세가 생깁니다.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억 5천으로 받아서 1억 5천으로 이제 증여받아서 바로 팔아도 관계가 없이 절세법이 가능한데 혹시 이제 내년에 금투세 도입이 되면서 이런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파셔야지 요 절세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1년 이내에 파시게 되면 절세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추후 하반기 하시려는 경우는 이런 이제 법 개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셔서 1년의 넘어가서 내년에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1년에 대한 그 기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될 줄 알고 1년 뒤에 하는 건지. 그래서 변동성이 있어서 그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반기에 조금 우려가 된다 하시면 하반기 안에 매매를 하시는 것도
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예. 가능하십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잘 알아야겠네요. 네. 예, 모르면 정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네. 네, 월간 세금 오늘은 해외 투자 관련한 세금과 절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하지였습니다.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